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하늘은 점차 암흑으로 변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우짜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밤 대학생 민수는 자정 무렵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가 사는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어서 그는 늘 귀갓길에 긴장감을 느끼곤 했다. 그날도 민수는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가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에는 밤늦게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발걸음에 맞춰지는 또 다른 발소리를 느끼며 점점 불안해졌다. 가던 걸음을 멈추자 함께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예감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민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때 민수는 속으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뛰어갈 생각을 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따라오는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 발소리가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순간 그는 등 뒤에 얼음 같은 시선이 거짓말 같다고 느꼈다. 낯선 공포가 체온을 훑고 간 흔적을 되새기는 중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정우가 반갑게 인사를 걸어왔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정우는 소름 돋는다는 말과 함께 이 동네에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돈다며 민수가 지나온 길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민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우와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간신히 마음이 진정된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SNS를 확인하며 무슨 일이었는지를 추측해보았다. 그러던 중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최근 유령이나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다. 내용은 골목길에서 누군가의 추격을 느꼈다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반드시 그 추적자의 인기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 게시물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았다. 모두 같은 골목길, 모두 같은 정황이라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도 답글에 자신의 경험담을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편의점까지 오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우와 함께 알바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다. 영상은 골목 입구부터 민수가 들어온 순간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화면에는 분명히 민수가 빠르게 걸어와 놀란 표정으로 편의점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으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함께 영상을 보던 정우와 매니저는 민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수가 실제로 겪었던 두려움이 영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그 골목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르게 걸음을 옮기다 낙엽에 걸려 넘어진 민수는 무언가의 도움으로 일어섰다고 느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 발소리들은 아마도 길 잃은 영혼이 자신을 따라오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민수는 이후로 그 길을 지나칠 때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그 발소리가 그리 두렵지 않았다. 어쩌면 외로운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걸어가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길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오늘도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민수는 여전히 혼자라 생각했지만 그 고요한 밤에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골목길에서도 그 흔적들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민수에게는 또 다른 공포가 아닌 이 도시의 고요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그 폐가는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그 서늘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폐가는 교외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으로 1970년대에 한 가족이 참혹한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비어 있었다고 했다. 현지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종종 말했다. 더구나 그 집에서 들린다는 울음소리나 혼잣말 같은 소문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길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르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묘한 정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박씨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위층과 지하실 그리고 부엌과 거실을 조사하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용기를 얻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를 들어보니 문득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자 우리는 즉시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 소리는 계단 아래쪽 어두운 지하실에서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아무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 온 김에 끝까지 확인해 보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명확히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용히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다.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니 낡은 벽에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붉은색 페인트였지만 마치 피로 쓴 것처럼 소름 끼치는 글씨체였다. 그 애는 여기서 나가라. 나가고 싶으면 살려줄게. 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다. 순간 벽 어딘가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격렬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순간 손전등이 꺼지며 지하실은 암흑으로 변했다. 주변은 갑자기 싸늘해졌고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때 내 바로 옆에서 무언가가 서늘한 기운과 함께 지나갔다. 나 외에도 친구들도 그것을 느꼈다는 듯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뛰어 올라갔다. 지하실을 빠져나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나가는 문은 왜인지 잠겨 있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며 창문이 강하게 흔들렸고 2층에서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 하나를 깨고 그 길로 탈출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폐가는 원래처럼 조용하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뒤돌아본 집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고요했지만 우리는 이내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절대 그런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 인터넷에 다시 접속하니 우리가 방문했던 그 폐가에는 불이나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소방관들은 그 화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악몽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친구들과 나는 종종 그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시는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귀신의 집이라는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우리만의 경험을 더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릴 적 기억이 담긴 그 집은 지금은 아무도 왠지 그날은 그곳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오래된 기와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벽녘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가득했다. 집 앞으로 갔을 때 나는 낡고 부서진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계절의 변화에 방치된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고 마당 한 구석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할머니께서 늘 물조심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우물이었다. 그곳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전히 습기 찬 공기가 가득했다. 생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낡은 소파와 무너져가는 벽걸이 시계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도서관 서가처럼 빼곡히 들어선 책장은 먼지가 수북히 쌓였고 그중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내가 읽곤 했던 동화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려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이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리려는 순간 이번엔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내 뒤편에서 들려왔으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에 더 멀리 가보고 싶었다.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갔다. 조용히 그곳을 살피다가 찬장에서 작은 술병을 발견했다.
병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나는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담그시던 똑같은 향을 느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 집에 다시 술을 담가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문득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사실에 접근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계속해서 집안을 돌며 마주보는 얼굴이 새겨진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한 장은 희미해진 색깔로 한 가족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내 얼굴과 똑같이 생겨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대체 무슨 사진이지? 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방 한 칸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바닥재가 일부 들떠 있었고 이를 해체하자 밑에 숨겨진 작은 함이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희미하긴 했지만 집에 얽힌 사연들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지 말 것이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나서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집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문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재촉한 나는 대문을 밀쳐 열지도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오후가 되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우두커니 마을 부근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휴식을 취하며 생각해본 결과 나는 끝내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오래전 잊혀진 집에는 역시 잊혀진 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그 집의 우물 옆에 서 있는 미소 짓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았다. 여전히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나는 깨어난 후 거울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꿈속의 아이가 내 얼굴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